조성환 박사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독일 자유대학의 이상엽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이제 그 발제를 좀 하실 분이고 또 예, 아니 뭐 유라시아의 양쪽 끝에 활시를 오늘 잘 담겨서 예, 한반도하고 독일이 사실 이게 그 유라시아 철도의 끝이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활시를 잘 담겨서 오늘 잘 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좋아요. 김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같이 현장에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뭐 지금 저는 이제 베를린 집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오전 7시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이제 내년이면 네. 파티가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파티의 그 또 다른 10년 아니면 파티의 미래를 위한 바탕에 깔리는 어떤 생각, 바탕 생각에 대해서 다시 뭐 반추도 하고 급변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서 파티 미래의 어떤 철학을 세우는 그런 대담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보내드린 발제문을 먼저 처음부터 쭉 한번 읽는 방식으로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을 보내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쭉 읽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크게 한 번 또 달라져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만을 놓고 보면 인류가 지난 5천 년 동안 축적한 만큼의 데이터가 지금은 단 하루 만에 쏟아지고 있으니 매일 변화에도 현기증이 난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당대의 세간사를 뒤흔들어 놓은 자연적, 사상적, 정치적 격변의 흔적들이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해 보입니다. 기후환경과 사회규범, 생활세계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고 무엇보다 시공간과 생명, 사물들 간의 경계가 사라져 새로운 생명 단위가 인공적으로 합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변화는 이전 시절에 비해 훨씬 근본적인 차원에 와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세상의 작은 요동이 당장 가까운 일상으로 파급되는 속도와 범위, 그 체감의 밀도 역시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증폭되어 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고 이 느낌 안에서 그간 파티와 함께한 경험들을 토대로 디자인, 배움, 학교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베를린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휴먼 OS, 즉 인간 운영 체계의 상용화를 위한 제반 연구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의 설계부터 휴먼 OS를 구성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문법의 소개, 프로그램이 코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소자의 발굴과 합성, OS에 기반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질서 있게 호환될 수 있는 생태계의 모델링 작업 등이 연구의 주요 골자를 이룹니다. 우리가 휴먼 OS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개념에서부터 이번 논의의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내적 발화된 것이든 외적으로 자극된 것이든 일단 무언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정될까요? 허공 중에 한 터럭이 움찔하였을 때 이 나툼이 사람에게든 초정밀 센서가 장착된 첨단 기계에서든 확실한 정보로서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위치값이 필요합니다. 위치값이란 어떤 형태로는 특정 좌표계 안에서 그 무엇의 위상이 설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사라고 해두겠습니다. 위치가 설정되면 이와 동시에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임의의 좌표계 안에서 설정된 위상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인지 타원 운동을 하는지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지
즉 어디로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 운동량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와 운동량이 파악되면 물리학적으로는 이 표본을 하나의 원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 있다는 사실 중에서 무언가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있음으로 나아갑니다. 무언가가 규정되는 순간 이 무언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즉 비무언가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있음의 해상도는 그 무언가가 주변에서 받는 저항값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가령 오늘날 우주천문학에서는 광학적 관찰 반경을 훨씬 벗어난 행성들의 존재를 전파 망원경을 통해 음파로 간접 측정하여 그 구체적인 거리와 분포까지 확정할 수 있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또한 초음파나 MRI와 같은 병원 진단기기 역시 신체의 각 부위별로 반사되어 나오는 저항값을 형상으로 재구성하는 동일한 원리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항값이 측정됨으로써 있음이라는 확률 분포가 도출됐지만 끊임없는 주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있음은 어떻게 임의의 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무언가 있음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를 조금만 비약해 보면 나의 모습은 성장하고 늙고 끊임없이 생멸하지만 나는 어떻게 내가 계속 나로 존재함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무언가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 있음이라는 현상 속에 특별한 방식으로 보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컨대 있음은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 즉 앞서 저항으로 불렀던 다른 무언가와 서로 간의 속성을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비로소 무언가 있음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가 주변의 저항을 받아 불안정해지는 순간 다른 원자들 간의 속성에 따라 공유 결합 혹은 이온 결합 혹은 금속 결합 등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든 기계든 무언가 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 다른 무엇들과 어떤 결합각으로 만나 서로 간의 속성을 공유하는지 그 분자 운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무언가 있다는 사실까지를 온전히 확정해 봅시다.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이란 관측값이 실제값과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기화되는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무언가 있음은 사고 실험 안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의 신뢰성이 있음이 관측되었다고 합시다. 임상의학에 비유하자면 동물 실험 2상 유효성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3상 안전성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이 무언가 있음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양한 임상군을 통해 실제 접종이 되어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만일 인공지능에게 바둑게임의 승리라는 의도를 설정하고 실제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수한 유형의 기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전주라고 합니다. 이 전주의 과정을 통해 관측값과 실제값 사이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계속 확인됩니다. 무언가 있음이 최종적인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발견된 오차가 끊임없이 보정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일단 목적지를 설정하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경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일단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GPS는 끊임없이 오차 보정을 하면서 그 예측값을 새로운 경로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와 있음과 사실 사이의 삼각 측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차를 보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차라고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 등 이 6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 중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과정은 수천 년 전 동아시아 학술 전통에서 육서법이라고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일찍이 인간의 인지, 사고, 행동, 체계의 물성을 비침습적으로 제어하는 원리 중 하나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사과를 직접 먹고 있지 않아도 사과라는 말을 듣거나 사과라고 적힌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지금 사과를 먹고 있는 듯 입에 침이 고이곤 합니다. 이러한 물성 제어의 원리를 양자화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입니다. 문자의 역사는 인류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1차 디지털 혁명입니다. 문자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이 개발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간주됐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혁명은 인간이 아닌 사물을 중심으로, 즉 객체지향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를 뿐입니다. 과거의 문자혁명 역시 첨단 회로를 인간과 환경 사이에 오가는 거대한 통신망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인간 이외의 만유가 문자를 갖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문자가 주로 갑골에 새겨져 족간과 종이 등으로 전승되었던 것처럼 암석에서 추출된 규소, 즉 실리콘 판 위에 특별하게 설계한 회로도를 새겨넣고 이를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지금의 반도체는 만유가 갖게 된 최초의 갑골문일 것입니다. 파티는 타이포그라피를 디자인의 원형이자 근본 원리로 삼아 배움을 생산해고자 하는 배곳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무언가 있다는 사실의 지평을 보다 넓게 또 깊게 확장하고자 하는 여러 본질적인 시도 중 하나입니다. 수학이 주로 무언가의 확실성에 주안하고 물리학이 있음의 확정성에 집중한다면 디자인은 사실의 다양성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유전자 재배열 기술을 논할 때에 분자생물학의 엄밀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디자인한다는 식의 가치론적 표현에 매우 친숙한 까닭은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를 실제적으로 확장시키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큰 가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타이포그래피에 바탕한 디자인 행위를 가치의 물성을 제어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다소 대담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은 그 작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공학적인 속성을 갖는 실용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물성을 제어하는 행위라는 다분히 철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디자인을 극단적으로 추상화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비유컨대 고성능 양자 컴퓨터 안에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집어넣어보고 디자인을 새로 정의해봐야 하는 까닭은 앞으로 인간이 가장 치열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하루에도 수십, 수백 종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산업 경쟁력과 정치 경제학적인 효용성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보다 깊은 연유는 그 같은 행위를 인간이 더 이상 배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희박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순수한 배움의 공간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증명해내야 하는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자혁명은 인간의 인지사고 체계에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덕에 지금 인간은 오로지 순수한 문자적 사유만으로도 절제와 배려, 염치나 헌신 따위의 고차원적인 개념들을 자기 행위로 구현하고 또 제어해낼 줄 압니다. 또 그렇다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자 중심의 배움은 필연적으로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주체 중심으로 환원시킵니다. 여기서 주체는 나라는 인간이라는 의미와 문자의 자기 지시성이라는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가령 우리는 착한 행위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지만 내가 착한 만큼 상대 역시 착하게 반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착하지 않은 행위를 일부러 배제하고 경멸하기도 하는 차별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만유의 문자 활동은 인간이 속박되어 있는 이 같은 아상과 법상이라는 관성계에 본질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 대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각적 형상은 빛을 매개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어 사물을 볼 수 있다고 법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법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눈이 있어 보고 빛이 있어 보인다는 명백한 물리적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만유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굉장히 편협하고 임의적인 관성기 안에서 성립하는 사실들일 뿐 사물의 실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세계에서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눈으로 삼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빛이 있어 환한 것이 아니라 환함이 있는 것을 빛으로 삼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수사적 치환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사람에게서든 사물에게서든 무언가 있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사실로서 확정되는 과정은 이같이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배움이 있는 곳을 학교로 삼는다는 사실 역시 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만으로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학교들이 출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의 형태가 아니라 배움의 가치가 학교라는 배움 생태계를 새롭게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물성을 제어하는 행위로서 디자인은 어떤 배움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한 고민의 단초를 짧게 이어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저는 문자혁명을 근거 삼아 디자인에 대한 과감한 정의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성에 관한 좀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부호규칙성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고 쓰고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입체적인 생생함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 세계 문자들의 많은 부분이 그 알파벳이 대략 24개를 전후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현생 인류의 시각 인지 기능상 초당 평균 24개 이상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면 마치 그것이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훈민정음을 보면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할 때에 매우 고민했던 지점 중 하나가 언과 문 사이에 정보 전달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오차 보정 개수였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음성 더빙된 영화를 보는데 소리와 장면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 싱크로율이 떨어진다면 정보 전달의 몰입도는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문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언문 불일치의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서 한글은 개발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음성 데이터가 필요했으며 여기서 도출된 한글 자모의 조형성과 결합 구조는 인체 조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부호함으로써 청각 정보가 시각 정보로 변환될 때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오가노이드 보정회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요컨대 물성을 제어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 영역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의 속성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어떠한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인간 혹은 사물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는 존재와 세계 사이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매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재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는 본래 공한 것이며 또한 공하기 때문에 식을 이리저리 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배움이 성립할 수 있는 그 핵심이 존재가 스스로의 물성을 제어하는 역량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가치의 문제를 더욱 새로운 관점으로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날 디지털 혁명, 즉 만유의 문자 활동을 통해 새로 생성되고 또 소멸되는 가치들을 미래 디자인의 풍부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열린 논의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큰 판을 깔아주셨네요. 너무 큰 판이라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파티의 미래가 지금같이 이렇게 그 대전환의 시대에서 어떤 의미에 있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어떤 무언가 있음의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이 판이 바뀌는 시대에 디자인의 정의도 지금 바뀌어 가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가치의 물성을 제어하는 행위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정의는 이렇게 접근한 거는 전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훈민정음이 소리하고 말의 어떤 아까 오차 보정 개수라고 하셨나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듯이 지금의 어떤 학교 아니면 지금의 배움 가르침 학교의 기능이 그거의 대상과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하는 양자 간의 오차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정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움의 대상자와 배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방식을 재배열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좋은 요점 정리를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큰 어떤 우리의 토의의 이제 판을 잘 열어주셨고요. 저희가 그 파티에서 큰 스승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지역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두 분, 한 분은 해월, 또 한 분은 이제 다석인데 다석 선생님은 그 물론 이제 뭐 종교적이거나 이 땅의 어떤 새로운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여신 분이기도 하지만 타이포그라피적으로는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어떤 그 태생적인 그 개척자 이런 그런 업적이 있는 분입니다. 디자인계에서는 뭐 전혀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학 그 사무실 이름을 다석방이라고 지었듯이 그 다석의 어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어받는 그런 데서 오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그런 큰 판 속에서 또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육서를 이제 조자법이라는 게 사실은 디자인 방법론인데요. 조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시면서 어떤 지금 디지털 시대의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판을 열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정의를 그 가치의 물성을 제어하는 행위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압축된 프레이즈라서 어구라서 바로 이렇게 이해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 정의를 이제 봐서 이 물성과 대비되는 개념은 굳이 말하면 이제 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리는 가치고 이념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래서 한자는 육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은 한글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세종에게 있어서 그 리성이 뭐였을까? 뭐 천지의 운행의 원리로서의 리도 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음양오행의 그 방식으로서의 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 천지와 합일되고자 하는 게 세종이 문자를 만든 이념으로서의 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는 하늘과 부합되는 합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대전제였고, 그런 리성을 이 한글이라는 물성으로 이렇게 구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리가 일종의 그 한국인한테는 하나의 그 님이었고, 님이라는 거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면은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잖아요. 그 가치하고 합일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그 개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님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어떤 한국 문화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국은 어떤 이념을 설정을 하면 그것과 일체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님이죠. 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렇다고 그것과 같아지지가 않고 거기서 자기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가 이제 촛불혁명 같은 거.
퇴계도 주자하고 그렇게 주자를 님으로 모셨지만 퇴계의 색깔이 나와요. 근데 조금 섣부른 비유일 수 있는데 일본에서 제가 6년을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우리 연애를 하면은 하여간 거기에 이렇게 자기를 커미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면 여자한테 자기 걸 다 주는 거야. 여자 한국 근데 일본은 밀당 스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자기의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님 개념이 좀 발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이중 구조라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혼내 다테마에도 그걸 그러니까 서양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국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제 거긴데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자기의 스승인 수은을 하늘님처럼 모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은에게 없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중국을, 대한민국은 뭐 서양을 님처럼 하지만 바로 그렇게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창조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대상화시켜서 저분 너무 훌륭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난 저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 또는 좀 대면하게 그래 뭐 저 사람 이런 사람은 창조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제가 그 좀 역설을 최근에 생각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계는 입만 열면 주자를, 해월은 입만 열면 수은을 막 하늘님처럼 모셨다는데 말년에 나온 얘기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들하고. 그게 좀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 독창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 선생 말만 막 이렇게 저기 해서는 네 얘기가 안 나온다는데 오히려 이 사상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엔 스승의 말이라고 하지만 자기 스승에는 없는 말이 나와서 학교 교육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변하는 말을 저는 님이라고 본 거죠. 그걸 뭐 몰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존경이라고 해야 될지 본받는다라고 해야 될지인데 이 한국말의 그 님이라는 말이 갖는 그 사상적인 함축이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맹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선생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하다라는 게 철학서를 보면은 좀 그런 거를 저는 그거를 이제 그 리성이라는 그 가치인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리성은 저는 지구학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문제겠죠. 지구 디자인 같은 거. 아마 선생님도 여기 인간개발센터고 그 유럽에서 하시니까 그런 문제 이미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한국 철학과 연결시켜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으시는 동안 상상의 각주 달기 같은 걸 해봤어요. 학술적으로 각주를 다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 매일의 변화, 요동, 체감의 밀도, 또 증폭감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는 19세기 해강 최한기의 기학이 떠올랐어요. 그 신기통이라고 했는데 그 신과 기의 과학적 증험을 통한 학문학이가 이분의 기학이었는데 어쩌면 백수십 년이 지나서 그 휴먼 OS라고 하는 것들의 연구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정밀 센서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게 이제 1960년대 아마 북한 동의학 쪽에서 상알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 같아요. 김지하 선생님이 표현하기도 하고 수천 개의 이 몸의 1mm가 안 되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일종의 몸각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산화를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동아시아가 어쨌든 뭐 우리 한글이 창제되긴 했지만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공통의 사유 체계를 형성했던 문자인데 이 문자의 육서라고 하는 것은 이 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꼬아지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아내는 구조로서의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하기와 그 상상하기에 따른 새로운 말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가 그 체계화된 게 저는 육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차 같은 거는 이제 새로운
언어의 유입에 따른 번역어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과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실은 인간의 사유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 문자 하나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의미 요소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의미 요소를 받아내기 위한 방식으로서 육서라는 게 이제 체계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학적으로 육서라고 체계화된 건데, 그런 그 인간의 OS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것을 변환시킨 사유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상상의 그 회오리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삼태극적 꼬기가 어쩌면 그 이상엽 선생님이 지금 그 인간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조가 아닐까, 일종의 그 인간의 DNA 구조처럼 꽈져 있는 상상계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닐까. 아까 뭐 그 조성환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승과 닮고 그 닮음으로부터 완전히 껍데기를 뒤집어서 바꿔내야만 새 몸이 되는 자기 언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있음, 그것이 그 사실로서 확정되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동아시아 철학에서 보면 좀 나이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바그다드 기타라든지 뭐 이런 그 지식의 요가 같은 걸 보면 그 제8 야리아식을 통해서 그 사유화돼 있고, 또 이스와라라고 하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것 자체가 이미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증험하고 되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프린트상에서는 이제 3페이지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배움이라는 것은 21세기 배움은 사실 매뉴얼을 익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과거의 수훈의 방식은 뭐냐면 자기 각성의 대오거든요. 그 과정에 끊임없이 배움이죠.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한 배움이 아니었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적 구조에서 육화전승을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망치를 어떻게 때릴 것인가, 나무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를 배우긴 하지만 신인적 관점에서의 배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수훈은 그 과정에 완전히 끝을 낸 사람이죠. 사실 인문적 인간에서 동학적으로 얘기하면 개벽적 인간을 완전히 자기를 터뜨려버린 사람이니까, 사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배움이란 그것을 위한 배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될 때 서구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을 배우는 거죠. 익히는 거지 배움이 아닌 거죠, 사실은. 뭔가를 익혀서 그 익힘을 가지고 내가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이라고는 인문적 요소를 빼고 나면 서구적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업과 연결되고 그것을 자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배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움과 학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이 그 서구화되어 있는 한국의 근대적 이 학교는 완전히 전복될 필요가 있고,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이 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오차 보정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사실 오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죠.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차에 의한 거고, 돌연변이에 의한 거고, 니체는 완전히 정신병자였잖아요. 사실 이런 또라이들에 의한 철학이 인간의 의식을 뒤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오차야말로 다른 상상이 개입될 수 있고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텍스트는 그 지금 OS라고 하는 오차 배정 개수를 통해서 이것이 시스템화해야 되고, 그 초정밀 센서를 통해서 인간을 재발견해야 되는 이 일종의 4차 혁명 시대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저 반대로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육화전승은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각의 체계를 몸각의 체계로, 마음각의 체계를 마음각의 체계로 왜 전승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습이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익히는 방식으로 학습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차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굉장한 거지만, 인류는 어쨌든 100년 후, 3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을 산업의 혁명의 어떤 그 체계로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미약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석기 뇌혁명의 체계에서는 인간의 뇌가 요만하게 커질 때 단순히 그 뇌의 양만 커진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를 보면 인간이 이미 초능력이나 염력이나 현실계와 상상계를 드나들 수 있는 영역의 초현실적인 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980년대에 미국의 한 의사가 호주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 사막을 횡단하는 과정을 일기로 쓴 건데 2km, 3km씩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소통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 무식하고 바보스러운 너희 도시 문명들을 무탄트라고 하는 게 바보들이라는 뜻인데 이 인류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몸의 체계, 인식의 체계, 영혼의 체계를 다 상실된 너희들이 만들어낸 문명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주로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학교, 미래 학교에 대한 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미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뒤틀리거나 오차가 발생하거나 혹은 삐딱하게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가 쳐졌을 때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의문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파티 존재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또 조성환 선생님 말씀은 파티의 님이란 무엇이어야 하나, 그 희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존재, 이상적인 상태, 이상적인 어떤 제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뭐 교육의 진리, 교육의 리, 뭐 아까 리라고 하는 말씀 있었는데, 어떤 의도적인 오차를 겨냥하라. 오히려 그것에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날 수 있고, 또 익힘이라고 하는 그 학습 방법을 뭐 뒤집어라, 전복하라. 이제까지 왔던 것을 어떤 매뉴얼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그 매뉴얼을 익히는 것은 그건 배움입니다. 이게 궤도에서 좀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판 자체가 달라지는데 아주 공감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까 그런 얘기 쓰지 않았지만 미래 학교라고 하는, 또 미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 어떤 지점을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절대 현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그 미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으로 뭔가 이제 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질을 관계하는 이런 것과는 달리 소위 추측하는 어떤 공간들이 있잖아요. 시공간을 이렇게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 내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변개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매개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 문자를 바라본다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지금 이런 물리적인 시공간 이외에도 그 다양한 레이어들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뭔가 어쨌든 새로운 좌표계를 그 안에서 만들어낼 줄 알고, 그 좌표계들을 서로 새로 배합해낼 줄도 알고 다시 또 떼낼 줄도 알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걸 수행해냈던 어떤 기술 혁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형태로 그 문자가 만들어진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동아시아에서 왜 이런 어떤 한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지식을 공유했을까? 근데 그 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를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쓰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저 대상을 문자가 매개해서 저거를 형질을 나의 추측을 다시 형질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항으로서 우리가 지금 문자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글자가 만들어진 그 원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마치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몇 나노미터짜리 반도체를 만드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직접도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 이게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도하고 있는 변화가 뭐 재화라든지 뭐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디지털의 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자와 같은 굉장한 압축 파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간혹 나오는 뭐 NFT 같은 개념들 있죠.
뭔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알파고와 그 대국을 하면서 마지막 그 4국에서 승리했던 유일하게 승리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73수를 놓았던 그 화면 어떤 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재화의 형태로 판매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일들을 지금은 대부분 자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일반화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분명히 저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마치 지금 고고학자들이 DNA를 분석해서 지금 DNA를 분석해 보니 이 정도 수명을 가졌던 이런 정도의 골격을 가진 동물이 언제 여기에서 이 정도 분포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사실 행위들도 그런 방식의 어떤 압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이럴 때 이렇게 했다. 가령 이제 그걸 통칭을 해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맥락들이 지금 우리가 마치 문자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지된 화면을 1초에 24컷을 프레임을 보면 사실 움직인다고 느끼는 얘기.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말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말처럼 서로 공유해내고 이어붙이기도 하고 떼내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판들이 저는 인간의 어떤 우리의 직관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그게 어떤 벌어지는 흐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 학생들과 만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갖게 됐던 어떤 고민은 디자인은 어떤 행위에 결합되는 형태로 사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예술이나 작품을 이런 행위들 저런 행위들 사이에 이게 어떤 관계 방식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지금 보면 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평면 위에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글이나 문자나 작품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행위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서로 이렇게 디자인되고 또 이렇게 결합되고 사실 우리가 뭐 자고 일어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서비스가 또 나왔네 이런 일들이 또 나왔네 하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주거를 이렇게 바꿔낸다든지 교통을 이렇게 바꿔낸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문자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을 때 혹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무언가 문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압축되는 어떤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디자인은 과연 그런 IT나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달리 디자인은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물성으로 제조해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제조합해낸 어떤 방식, 가장 성공적으로 그걸 제조합해냈던 방식, 그걸 압축해내고 제조합해냈던 방식이 문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자 행위를 한다는 것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지금과 같은 디지털 혁명에도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 배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걸 고민해 보는 것이 제가 느낀 어떤 뭐 파티의 하나의 뭔가 미래상이 아닐까. 이게 메모하고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자기 저는 이제 왜 문자를 계속 들고 나오시나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자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함정이 늪이에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문자 언어라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엄청나서 사실 살아있는 지금 최고의 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같은 경우는 문자보다 말이 집중을 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말의 그 사람이 쓰는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 그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언어 기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상현 선생님이 여기를 다녀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부터 계시죠? 아니 여기 현장에 현장에 뭐 6개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번 우리 그 스승님들하고 DMZ 갔다가 와서 이제 커피숍을 잠깐 얘기할 때 또 그리고 날개님하고 이제 최근에 만나면서 파티가
10여 년 동안 변화해 온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포라고 하는 그 디자인의 바탕을 두고 학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타이포라고 하는 디자인이 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이걸 사실은 덜어내야만 이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엽 선생님 말씀이 일단 그걸 전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만 오늘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미 그 파티라고 하는 학교는 문자 디자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한데 행위 1, 행위 2, 행위 3, 행위 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다공적 주체들에 의해서 스튜디오와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학교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공적인 여러 주체들이 다 문자라고 하는 타이포에 매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뭐 혹은 뭐 무대, 영상, 디자인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것들이 그 연결되고 있고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종의 그물코처럼 변화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그 아메바처럼 그것이 변화하고 확장되고 또 어떤 건 수렴되고 그런 형태의 학교이지 않을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파티라고 하는 학교는 그런 먹물 번짐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 인간으로 자기를 뒤집어 엎고 자기 스스로를 그 해탈시킬 것이냐. 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감각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사실성이 없어요. 굉장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움에는 사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덧대어지고 변화하고 그 배움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방식인 거예요. 파티가 파티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언어가 내일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전복될 수 있다. 그리고 파티만의 새로운 언어들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파티가 초기에 했던 실험에 혹은 파티의 설립의 어떤 목적과 취지와 철학이 미래를 가두면 안 된다. 다공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혹은 스튜디오 방식의 이 학교가 어쩌면 약간의 그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적 단계에 있는 게 아닐까? 새로운 언어의 탄생, 기존 언어에 갇히면 되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숙주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뭐 초월이자 포월인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100%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저는 궁금했고 그러네. 똑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데 네. 또는 똑같이 서양을 수용하는데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없는 지금 범주로 안 들어오니까 일탈인데 창조라는 건 그런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접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의 디자인은 앞으로의 파티는 그러니까 문자에서 이제 어떤 행위들의 새로운 결합에 의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새로운 카테고리잖아요. 그게 문자에서 행위든 또는 행위들 간의 결합도 새로운 결합이든 없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발견하고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다만 지금 제도 교육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은데 그런 걸 수용해주는 학교가 저한테는 절실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도권은 좀 어렵죠. 자본에 얽매인 것도 있고 기존 규범 틀도 있는데 이런 데서 제도권이 아닌 데서 그런 걸 많이 내주는 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엽 선생님의 어떤 이념을 독일에서 이렇게 수용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정말 디자인 지향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뒤집어서 우리는 수용을 못 해주는 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일탈적 인간인데 커리큘럼이라는 건 카테고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특정 인물은 역사에 남는 인물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가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숙주가 된다는 거는 이제 수군과 해월의 대화가 있는데 시대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와의 고민에서
수은이 미처 말하지 못하던 걸 끄집어내면 새로운 언어가 이제 좀 더 디벨롭, 도약된 언어가 된다지. 그러니까 이걸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반합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포월이지 정반합이 그렇지. 아니다. 포용이고 포함 삼교 접화 군생의 포접인데 부정이 아니에요. 스승을 오히려 스승을 안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껴안고 높여주는 거랍니다. 그렇죠. 더 근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달라지고 시공이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저는 논쟁보다는 화쟁이란 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죠. 논쟁적이지 않습니다. 논쟁은요, 상대방을 꼭 부정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논문을 그렇게 써야 잘 썼다고 배웠어요, 저는. 근데 원효는 화쟁을 말해요. 그죠?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지적질해서 자기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데 여기 좋은 점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님학이라고 하니까 님의 논리잖아요. 그게 저는 화쟁인데 우리 교육은 너무 이제 서구화된 건지 이렇게 서구에서는 그게 문법일지 몰라도 제 정서에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파티가 저는 그 일종의 그 행위, 오늘 이제 행위인데 그 재밌는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를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문자 디자인에서 행위화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행위인데 아까 우리가 뭐 저 선생님이 융접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융접 이런 말 너무 재밌다. 융합과 통합의 접을 결합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행과 행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행공, 행위의 공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행공의 방식이 사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행성이거든요. 수월성, 수행성인데 그 수월성이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수월성이라면 수행성은 사실은 과정, 문의 같은 거죠. 문의를 채워나가는 방식인데 그 웬디 도니거 같은 여성 신화학자는 이제 숨은 거미,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뒤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건데 일종의 숨은 거미로서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간 숙주 방식이 아니라 거미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미줄의 거미가 뭐냐? 이 바로 이제 파티라고 하는 한 학교에 변화 생성하는 생생화하는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게 거미 원어미로서의 거미는 끊임없이 사실은 줄을 뽑아내거든요. 줄을 거미줄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숨은 거미로서의 거미가 사라지게 되면 이 행위들을 엮어주는 그물코를 엮어주는 주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파리가 이제 계속 변화 발전하고 하는 일종의 생기론적인 측면에서 이 거미를 어떻게 상잡을 건가? 이 바탕에 생각이란 순 우리말로 풀면은 날뿔인데 산뿔이죠. 산뿔인데 살아있는 뿔인데 이 뿔이 사슴뿔이거든요. 생각 났다고 하는 것은 방금 내 머리에 사슴뿔 돋았어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 바탕이 되는 이 숨은 거미의 사슴뿔 그물코를 어떻게 우리가 직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하재를 오늘로 당기는 그리고 그 다석 선생이 오늘을 감탄사 오와 늘이라는 게서 하루가 영원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미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시간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철학. 없는 그곳이 아니라 있는 여기에 삶의 디자인 혹은 문의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져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삶이라는 거죠. 그죠? 삶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모든 게 존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그 삶의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보다 더 이렇게 아주 원천적인 그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어떤 현실적 존재감은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일은 분리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덩어리인데
파티가 올해 일과 삶을 멋짓는 100옷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디자인해내고 삶을 디자인하는 일을 디자인해낼 수 있는 그것도 좀 새롭게 얘기를 하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시해왔던 어떤 일의 가치를 새로 발견해서 그걸 그 나의 의미 있는 삶의 새로운 가치로 아까 이제 아까 가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물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멋지움 자체는 굉장히 무형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무형의 물성을 부여하는 것 아까 콘타이스라고 하는 양자화 시킨다고 하는 그것 거기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저는 일과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벗어난 어떤 개념은 조금 공허해질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삶을 꾸려 나가고 그 해법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태어난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쟁자가 보니까 말씀원변이더라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저는 아마 이상엽 선생님 그쪽에 좀 잘 아시니까 화쟁에 대해서 또 조금 좀 예.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이제 대학원 때 경험은 이제 아마 미국에서 학예하고 오신 교수님이겠지만 이제 한국에 논문은 논쟁적으로 쓰는 게 좋다. 그때 논쟁이 정반한 논리 같았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뒤집고 전복시키고. 근데 그게 우리 동아시아적 정서에 저는 맞나 좀 의문이 들었고 우리 동양 철학 논문 보면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화쟁을 지향하다 보니까 뭐 회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저는 디자인의 원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모니, 조화인 거잖아요. 조화시키는 거고 여러 행위들을 새로 용접하는 거는 그건 이제 어우러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논쟁에서 그 화쟁으로 예, 삶의 의미라는 말을 이제 날개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50을 넘어서도 있고요. 사고가 많이 죽더라고요, 주위에서. 코로나도 있는데 두 분의 죽음이 하나 이제 김종철 대표님이 작년 1년 전에 뵀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이 동학을 하는 분인데 이제 귀농을 하셔서 트랙터에 깔려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분 남은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전교조 하셨고 민청학년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 세대예요. 그럼 제가 남원에 동학 강의 한다 그러면은 역에서 딱 차를 대기하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남원에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시타르타가 이래서 출가를 했나 싶고 우리 애가 이제 어리거든요. 늦게 나가지고 공부한다고. 그 막내가 6살인데 제가 또 막내니까 우리 아버지가 86세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명절 때 이렇게 노는데 80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저는 86세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이기적이라는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내 딸한테 어떻게 전할까. 나 좀 맨날 그게 죽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 이상엽 선생님이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 안 바뀌는 게 있더라 이거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언제가. 거기서 저는 삶의 가치를 물론 하이데거가 그래서 뭐 죽음의 철학을 했는지 모르고 시타르타는 그걸 보고 10대 20대 때 나갔으니까 그게 행위잖아요. 그분의 비범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출가를 못하죠. 애를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분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문 유각인가요? 그걸 딱 보고 나갔다는 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죽음의 해답을 얻어야 자기가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가치는 최근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느꼈고 내가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때 좀 체력 관리를 더 할 걸. 근데 후회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자로서 그래도 저 친구 한 명은 제대로 내가 길렀지랄까 내가 지구의 멸망을 한 1년은 뒤로 땡겼지랄까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 건데 지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더 삶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구가 망하고 기후위기로 망하고 있으니까 더 삶이 절실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디자인의 방향은 그쪽으로 저는 디자이너들이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럼 삶의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러네. 삶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우리의 학은 정말 테크닉이 아니라 삶을 디자인하는 게 동아시아의 학이었죠. 수양도 그래서 하고 성인이 비컴이 되려고 했던 거고. 요즘 지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짠하고 디자인, 인간의 행위라면 디자인이 이 삶과 죽음의 문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이탈 뭐 이런 큰 두 가지 문제들, 어떤 양극화의 문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를 생각하는 어떤 강제된 상황이잖아요. 여태까지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구를 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기대서 살 만한 거기에 자원을 그냥 뭐 끌어다 쓰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떤 배경을 그냥 자기 이웃이나 자기 동네나 도시나 나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라고 하는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재인식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엔 다 이렇게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속에서 일의 가치도 좀 또 재정이 되고, 여태까지는 뭐 최대한도로 제가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벌고 뭐 이런 어떤 가치가 또 변하는 것이고, 문제는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이 만일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이 커왔던 어떤 생각들의 씨앗이 있거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부심이나 존재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벅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안 얘기고. 그게 세종과 해월이죠.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자가 천장지구라고 천지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는 영원한 지구의 숙주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월이 천지 부모라고 했고, 왜 세종이 천지를 모델로 이 한글을 천지인 삼재, 그거에 우리가 그거의 숙주니까 그래요. 지구를 부모로 지구를 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문자로까지 철저화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글 디자인의 바탕은 지구죠. 지금으로 보면 지구를 모델로 삼은 거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걸 떠날 수. 네. 중용 일장에 도라는 건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세종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백성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천지하고 일치시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비록 이 한반도 문화권이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이제 영향 안에 있지만, 그 철저한 그 오그라기조 교수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 레디컬함은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 사상적 창조성은 떨어지지만 그걸 현실에서 그게 님이잖아요. 구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그게 동학의 혁명으로 나오고 촛불의 혁명으로 나오는 게 주변 문명이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중체, 서용, 체로 삼을 건 지구밖에 없죠. 천지 이외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문화 중심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땅도 크지도 않고 돈도 많지도 않아. 지구 하나. 거기서 다 혁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 전통은 저는 뭐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1926년에 나오는데, 한용운의 님이 김소월이나 다른 문학인들하고 다르면 형이상학적입니다. 한용운은 님의 침묵에 우주의 인과율이라는 시를 써요. 그게 님이라는 거예요. 이 불교 하시니까 그 법칙을 님으로, 그러니까 이 님이란 말은 완전한 형이상학적 언어예요. 26년에. 근데 한용운이 뭐 아마 일본도 가고 어디 막 동북아시아를 다 돌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상과 이렇게 겨뤄서 철학사에 나오는 사상가들을 겨뤄서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만해는 완전한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리고 그 숙주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얘기 나왔죠. 왜 그럼 일제강점기에 님학이 나왔냐, 님의 문학이. 그거는 에어리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란 타자가 우리한테 들어왔고 우리가 그 타자의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고민을 하잖아요. 거기서 창조가 나옵니다. 일상이 이제 일탈이 되는 거죠. 외국에 가면은 괜히 한국에 대해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창조 이런 때 그 경험에서 이 경험 디자인이라는 건 외국에 많이 보내잖아요. 소유견문도 삼성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창조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 여행 일리아드 오디세이 여행 그 애들 동화 보면 계속 백설공주나 이런 거 막 숲으로 보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의 서유기 이런 거는 구도지만 서양은 모험을 찾아서 보내잖아요. 그게 저는 일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창조에 있어서 저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어머니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제라는 어머니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알을 깨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니막은 일제시대 없었으면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늘님도 거의 그 위기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이 무너지고 서세동점인데. 그 육체적 저항과 정신적 저항과 이 영혼의 저항까지 다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입는 옷의 문제, 또 우리의 사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재사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식민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상처는 엄청난 거지만 사실은 그 상처 속에서 일종의 사상적 혹은 뭐 이런 문학적 여러 가지 것들은 다시 좀 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이제 막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막 메모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먹고 방구를 낀 철학적 지표가 그때 다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부처님까지 다 해서.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후천 개벽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상적으로도 다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새로운 추계 시대를 한 추계 시대의 틈을 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추계 시대가 도래하는 어떤 예지적 상황을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추계 시대도 거의 많게는 한 700년, 작게는 300년을 추계 시대라고 한다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까지 이 추계 상황은 계속 변화할 것 같고, 과연 또 어떤 이런 위대한 한 성인에 의해서 추계 시대가 도래할까? 아닐 수 있겠다. 굉장히 다중적이고 집단지성적이면서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행위의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자들의 그물코에 의해서 아주 동시적인 기신론이죠. 이게 큰 수레가 다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방식. 예지적 상황을 던진 거는 수훈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고민하고 사용해야 될 지점에 그 배움에서 이 그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하려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그야말로 융접할 것인가의 문제. 그 문제의식에서 어쩌면은 뭔가 솟구치듯이 여러 개의 그 의지들이 혹은 그 일종의 명적의 화살처럼 막 터트려 나오면서 꽈지면서 새로운 말로 쏟아져야 되고 다시 쓰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까 1과 3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메모한 게 뭐냐면 삶의 문의를 경작하는 인간 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디지털적 상황으로 기계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갈수록 인간 스스로는 사실은 구체적이고 이 몸을 써서 삶의 문의를 경작하는 인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김종철 선생의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생태학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수록 인간이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기가 필요하고, 그 빠져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노동하는 인간인데 단순히 일을 노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문의를 노동하는 인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아까 융접이란 말보다는 융섭, 네, 융섭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요. 아까 이제 그 어우러진다는 말, 아까 화쟁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울림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울림이란 말은 물론 어떤 개체들 간에 이렇게 잘 화합을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평화가 우리말로 어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생각한다면 사실 지구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생명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들의 평화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의 대상을 우리는 무생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착취할 수도 있었고 그걸 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먼지 속에서 DNA를 추출한다 이런 말은 먼지도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사물화 할 수 있다는 어떤 양자적 또 아니면 무생물이 생명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모든 여태까지 왔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해 왔던 삶하고 정의해 왔던 일, 뭐 되게 우리는 뭐 직업을 일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동이라는 말이 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렇게 덥석 그냥 오염시켰고 지금 몇 가지의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써봤잖아요. 노동이란 말 대신 일, 이를테면 뭐 화쟁이란 말 대신 어울림, 아니면 뭐 인생, 아니면 뭐 자기의 그런 것들 삶,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사실 거기에는 그 모국어가 갖는 그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아니면 모든 뭐 이렇게 만약 디자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도 이제 멋지음이라고 하는데 멋을 지어내는 게 디자인이다. 우리가 우리의 태생적인 말을 쓸 때 사실은 주체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 자체를 수입해서 쓰면 자꾸 그 중력권 속에 저희들이 이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주체적인 인식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꾸 그 배움 속에서 그걸 자꾸 일깨우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느냐. 배움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모두 다 학교다. 이제 그 학교가 사실은 파괴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학교는 건물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학교인 거죠. 거기엔 뭐 어떤 시스템이 계속 이어온 것이고 지금은 뭐 전체적인 판이 바뀌고 있는데 파티는 결국은 앞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어떠한 바탕 생각을 다시 정비해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사실 파티의 어떤 생존력 아니면 파티의 미래 아니면 저희들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 그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뭐 공자님 말씀보다는 뭐 수훈이나 해월 말씀이 아니면 뭐 다산 아니면 뭐 세종 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양 공급을 그런 쪽에서 받는 게 저는 그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티가 동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생태계가 이게 사상들의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면 할수록 저는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이게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일 얘기가 나왔는데 해월은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일을 재정의한 것 같아요. 일한다는 거는 모시고 기르고 살리고 모신 거 기름과 살림이다. 원불교도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해서 불공 드리는 거지 뭐 행하는 게 해월은 이제 사사천 물무천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이 아렌트도 뭐 일에 대해서 뭐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개벽에서 일은 모시고 기르고 뭐 공경하고 행사 섬기사를 쓰면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교육은 그 저의 불만은 어쨌든 이틀로 이걸 다 해석하고 안 맞는 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동학도 빠져나오고 뭐 화쟁도 빠져나오고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이고 어려운 시기에 독립운동도 했겠지만 그 자기의 인생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도의일까? 이건 좀 아닌데 왜 교육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근대 탄생은 서구적 근대라는 그 청계천 다리를 다시 드러냈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그걸 들춰내고 우리 근대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다시 보자는 그런 얘기죠. 예. 그게 저는
제 분야에서는 교육의 1순위입니다. 이런 멋짓이나 이런 말들을 고집하는 이유도 그런 정신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도권은 아직은 좀 그래서 오히려 비제도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푸시를 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예, 제도권은 맨 마지막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학문적 작업의 목적도 간단해요. 그 교과서의 서술 몇 줄만 나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우리의 근대는 이러이러한 근대였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국민의 의식이 바뀌잖아요. 우리 다 고등교육은 받으니까 교과서가 바뀌어야 돼요. 해월을 왜 우리가 입 아프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설명. 다섯도 안 나오고. 거기 들어가면 주면은 우리 이제 딴 일 하면 돼요. 저희 학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상도 모시고 다석도 모시고 하는데 이 다석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글 타이포그래피 아니면 한글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예술적 창작에 큰 것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서 모시는 거는 아마 이제 파티가 해야 되는 그런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또 영감을 또 새로 주셔서 그런 뭐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늘 이게 새롭네요. 그게. 네. 저 유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흔히 상고주의라고 해서 옛것을 숭상하고 그 뭐 하은주 시대 뭐 좋았고 또는 공자님 또 성인 이러는데 동학은 엄격히 말하면 그런 게 거의 없죠. 네. 거의. 예, 일단 경전 뭐 옛날 텍스트 이런 거 없잖아요. 미래주의적 시간관이라고 제 생각. 역사관이 그래요. 그게 후천개벽입니다. 근데 과연 그 미래를 누가 열 것인가, 열 개자, 개척할 것인가, 그건 성인도 아니고 신도 아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티의 멤버 한 사람, 이게 혁명적인 거였어요. 성인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너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저는 한국에 왜 시민혁명이 빨랐을까? 이건 동학적 사유고, 동학도 그냥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향화설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관이요. 새로울수록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조상한테 밥을 안 차리고 너한테 차려? 내가 조상보다 새로워서 그래요. 그만큼 하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잠재력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이 에너지, 포텐셜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해묵은 거고. 그러니까 유학은 아직 어려? 너 아직 경전도 못 배우고 영어도 못하는 목매하네. 아직 계몽이 안 됐네. 아마 서구도 그럴 거예요. 계몽인데 동학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린애들일수록 하늘 마음을 더 가지고 있고 그게 꼭 순박하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어떤 생명력, 어떤 에너지, 새로운 걸 디자인할 수 있는 힘, 역량. 그럼 저 같은 기성세대는 뭐냐? 그걸 키워주는 기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다시개벽이 20, 30대 편집진을 꾸민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 얼마든지 해도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전전긍긍하고 나한테 책임이 올까 두려워하고 기존의 틀로 그런 에너지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은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일단은 자기의 지위의 뭔가 또는 기성세대가. 근데 그렇게 했으면 동학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기르는 가치를 철학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 리스크 그거 못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제 당장 제가 날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엽 선생의 이 아이디어조차도 우리는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나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한테 그게 책임이 가고 지구한테 가고 그건 영성이 없는 거예요. 내 세대로 그러면 끝나면 되지 뭐. 영성은 초월성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괜찮다면 그래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저는 왜 이 동학농민군이 저 무기의 열쇠인데 죽을 거 몰랐을까? 그분들 기록에 보면 저들이 강하다는 건 나도 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지랭이 무지할수록 자기의 생명적 본능이 큰데 왜 죽었을까? 그건 영성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된다면 난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기성세대가 해줘야 될 거고.
교학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명수 총장께서 그래서 그거를 죽음의 군대가 아니라 살림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그 해석이 아주 그 동학농민군대를 살림의 군대라고 네. 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은 죽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수십만이 죽어간 그 군대는 죽음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림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 또한 또 한 방이다.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그냥 뛰어든 거잖아요. 이게 이 살림의 어떤 그 철학적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예수 한 사람이 죽고 서구에서 종교가 탄생해서 뭐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 뭐 수십만이 뛰어든 거거든요. 이건 이 그 동학적 이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우리가 다시 동학을 얘기 꺼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은도 수은이지만 그 수십만의 그 민중적 주체들이 개별적 주체들이죠, 사실. 개별적 주체들이 다 여는 형태로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재사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조성환 선생님의 그 한국 군대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서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 주는 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다석 선생이 김지아 선생이 한알, 소발, 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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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은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동학적으로 보면 네. 저분들 한 분 한 분은 미래를 보이고 네. 우리는 좀 미래성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데 네. 저건 현재나 과거인데 미래를 키워주는 역할이라는 게 해월 선생의 양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과 일본적 서구 군대와의 충돌입니다. 제노사이드적 군대하고. 그 인간이 지금의 모습은 인간이 지구를 식민지화한 결과가 됐고 다른 종들을 제노사이드하고 네, 거기에 거부한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 동학은 네. 내가 죽더라도 그건 할 수가 안 되겠다.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이 그 어떤 갖고 있는 사고방식, 어떤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고 자기 행위를 설계하고 하는 어떤 그 시선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소위 수행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전달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일단 공통적으로 그 전도상에 대한 얘기로 많이 수렴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전도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지금 인간의 시선이 아니고 또 지구의 얘기도 해주셨고 굉장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더 큰 세계, 그게 이제 자연일 수도 있고 관계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 세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다시 되돌아보고 또 우리 생각을 다시 또 반성적으로 다시 생성시킬 만한 어떤 언어가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가 이제 막 그것이 막 움터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을 한다고 하면 편한 대화에서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 말이 쉽지. 한번 해봐라. 그 쉬운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걸 인간이 지금까지는 그걸 완충작용으로 그걸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사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에서 구현돼야 되는 어떤 압력을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 앞에서 그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해석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문제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일로, 삶으로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굉장히 쉽게 마치 우리가 언어를 가짐으로써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미래의 얘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숭고한 얘기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어 보이는 이야기도 사실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갖고 있는 저는 굉장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은 당장의 행동으로 그렇게 말을 우리가 조어해야 되듯이 쉽게 당장의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저는 살게 되지 않을까, 그 압력을 느끼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내지 않았어도 데이터는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더 많은 형태로 다시 개념화될 것이고 수은은 그걸 어떤 허령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전도상이 깨지면 반야가 굴러간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해상도에서 어떤 데이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뭐 앞으로 더 새롭게 개념화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인간이 사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고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행위라는 형태로 더 많이 구조화되고 네트워킹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기성의 인간이 관성계에 갖고 있었던 모순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디자인이라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서 그 두 분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야 되는 부분이 든다, 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속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게 또한 배움의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출발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상화되지 않는 배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관찰해서 그 관찰된 바가 몸에 바로바로 들러붙는 어떤 이런 삶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더 많은 개념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모델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지금은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이상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존재가 그 스스로 그 물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학교를 디자인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백옷을 멋짓는다, 백옷을 세운다가 아니라 학교를 디자인한다는 어떤 개념 속에서 그 디자인이란 말이 그 어떤 존재가 스스로의 어떤 물성을 제어한다. 근데 그 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추상적인 것도 물화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그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인가. 이제 그러한 출발점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실천에 있다. 아니면 더 높이 얘기를 한다면 뭐 수행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 행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라고 하는 것, 교육 아니면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어떤 재배열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중요한 그 열쇠말들을 많이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5개 여러 가지 그 가온짓기라든가 아니면 얼라, 뭐 올라, 뭐 제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아까 화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님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는데요. 님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이게 한국적 디자인. 맞아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좀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을 이렇게 시각화하든 형체화하는 뭐 이러한 행위가 사실은 좀 실질적인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님이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 그걸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타라 입고 정말 서양이 들어가봐 저는 좀 의심해요. 한국은 그냥 몸을 던지잖아요. 기독교를 봐도 그러고 민주주의를 봐도 그러고. 근데 일본은 항상 뭐 이렇게 자기 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뭔가 강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 얘기도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아까. 네. 저희의 모험이 그냥 하나의 모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공해야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이 파티를 같이 이렇게 멋지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동지로서 이 앞으로도 계속 저 파티를 같이 이렇게 좀 디자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늘 특별한 경험이네요, 그죠? 이렇게 네네네. 아니,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렇긴 합니다. 오늘 여기는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한 35도 된다고 그러는 거 같죠, 오늘. 저 뒤에 지금 뭐 세계적인 종합과 우리 정현 선생님이 계속 계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 소개를 네. 네, 네. 송창희 작가님. 예, 예. 같이 오늘 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